안녕하세요. IT로 가는 길을 에스코트 알장문석입니다. 에스코트 C++로 문법 구현뿐만 아니라 설계까지 에스코트 해드릴게요. 언제나 휴일 출판사에 IT 전문가로 가는 길 시리즈와 함께 IT 전문가의 꿈을 키워나가세요. 챕터 1 동영상 강의에서는 클래스를 제외한 문법 중에서 C++ 언어와 다른 부분을 다뤘습니다. 이번 강의부터 OOP의 주요 특징인 캡슐화, 상속, 다형성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챕터 2 동영상 강의에서는 클래스에는 어떠한 멤버들을 캡슐화할 수 있으며 가시성을 차단하여 멤버의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인 캡슐화에 대해 다룰게요. 먼저 캡슐화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클래스에 캡슐화 시킬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봅시다. 캡슐화 대상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캡슐화 대상 멤버들에 대한 가시성 수준을 설정하는 접근 지정자를 먼저 설명할게요. 그리고 캡슐화 대상 중에 멤버 메소드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후에 변수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개체의 멤버와 형식 이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형식의 멤버를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의 정보를 변경하지 않음을 보장하는 상수형 멤버와 형식 내에서 개체 자신의 포인터인 특수한 키워드 this에 대해 알아봅시다. 캡슐화는 OOP라고 말하는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주요한 세 가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실제 세계처럼 개체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음으로써 프로그램이 동작하게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 OOP 언어에서는 개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캡슐화와 상속, 다형성에 관한 문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캡슐화란 형식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멤버를 하나의 형식으로 묶어서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OOP 언어에서는 멤버가 될 수 있는 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개체의 정보 보호를 위해 가시성을 설정하는 접근 지정자를 제공합니다. 캡슐화 대상을 살펴보기 전에 멤버의 가시성을 설정하는 접근 지정자에 대해 알아봅시다. 접근 지정자는 멤버에 대한 가시성을 차별화하여 중요한 멤버를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C++에서는 접근 지정자는 모든 곳에서 접근이 가능한 퍼블릭과 형식 내부에서만 접근이 가능한 프라이빗, 파생 형식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프로텍티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는 접근 지정을 하지 않으면 프라이빗으로 접근 지정되며 구조체는 퍼블릭으로 접근 지정됩니다. 여러분께서 형식을 지정할 때는 캡슐화하는 멤버의 가시성을 최소화시켜서 정보 운육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세요. C++ 언어에서 캡슐화 대상에는 형식 정의문에 선언한 변수인 멤버 필드와 형식 내에 정의된 함수인 멤버 메소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식 이름과 같은 이름을 갖는 생성자와 틸드 형식 이름을 갖는 소별자가 있습니다. 또한 멤버의 종류에는 접근할 때 변수를 통해 접근을 하는 개체의 멤버와 형식 이름으로 멤버를 접근하는 정적 멤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 중에는 값을 변경하지 못하는 상수화 멤버 필드와 메소드 내에서 멤버를 변경하지 못하는 상수화 메소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식 내부에서 개체 자신을 의미하는 특별한 키워드 this가 있습니다. 이제 개발 도구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접근 지정자에 대해 살펴봅시다. 먼저 접근 지정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C 언어로 작성된 프로젝트를 하나 살펴보기로 합시다. 지금 보시면 번호와 IQ를 갖고 있는 학생 구조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을 특정한 시간만큼 공부를 하면 IQ가 올라가는 스터디 학습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학생의 IQ가 최대 200을 넘어서지 못하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IQ가 맥스 IQ보다 올라가지 못하게 필터링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스튜던트를 정의를 했으면 잘 정의를 한 것인가?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곳에서 스터디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IQ에 접근을 해서 값을 변경할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돼버리니까 실행을 해보면 IQ가 최대값을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C++ 언어에서는 형식을 정의할 때 멤버들에 대한 가시성을 접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서 중요한 멤버는 형식 외부에서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C++에서 확인해 봅시다. 프로젝트명을 about encapsulation이라 할게요. 진입점 메인 함수가 있는 소스 i를 하나 추가할게요. program.cpp를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를 작성을 합시다. 그리고 스투 클래스를 하나 추가합시다. 추가해서 클래스 C++ 언어의 클래스죠. 추가를 누르시고 스트로 할게요. 마찬가지로 max IQ는 200으로 설정하고 디폴트 IQ를 10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에 학생의 번호와 IQ 멤버 필드를 선언할게요. 형식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되어 있는 메소드를 우리는 생성자라 얘기하고요. 앞에 틸드가 붙어 있는 걸 소멸자라 얘기합니다. 생성자에 학생 번호를 입력 인자로 받으면서 생성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메소드를 하나 추가할게요. C++의 디폴트 접근 지정자는 프라이빗입니다. 즉 지금 num과 IQ는 프라이빗이라는 얘기예요. 프라이빗 멤버는 형식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다고 했었죠. 자, 스터디 메소드를 먼저 추가를 할게요. cpp 소스 파일에 가서 추가를 할게요. 멤버 메소드를 할 때는 클래스 이름과 스코프 연산자를 통해서 스투 클래스에 있는 스터디 메소드를 정의하겠다 라고 해야 됩니다. 생성자에서 입력 인자로 번호를 오는 걸로 했었죠. 학생은 생성되면서 자신의 번호는 입력 인자로 전달된 걸로 하고 IQ는 디폴트 IQ로 할게요. 그리고 스터디는 공부한 시간만큼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물론 IQ가 맥스 IQ보다 만약에 크게 된다면 약속에 2배 되니까 맥시멈 IQ로 변경을 할게요. 사용하기 위해 include를 추가하고요. 학생을 동적으로 생성할게요. new st C 언어에서는 malloc 함수에 의해서 동적으로 생성했었는데 C++에서는 new 연산자를 통해서 생성을 합니다. 메모리 할당 외에도 그 사용자가 정의한 생성자를 수행한다든지 그 외에 많은 작업들을 해줘요. 그리고 소멸을 할 때는 delete 연산으로서 소멸을 시켜줍니다. 자, IQ를 한번 변경해 봅시다. IQ를 직접 변경을 하고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C 언어에서는 가능했지만 C++ 언어에서는 프라이빗으로 액세스 지정이 된 것을 형식 외부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류 목록을 보시면
프라이빗 멤버에 액세스할 수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죠. 이번에는 스터디 메소드를 호출해 봅시다. 빌드를 해보시면 오류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C++ 언어에서는 멤버마다 별도로 접근 가시성을 지정할 수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운익할 수가 있습니다. 신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접근 지정자 중에 프로텍티드에 대한 부분은 상속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식을 지정을 할 때 멤버에 대한 가시성은 최소화시켜 주시고 멤버 필드는 반드시 프라이빗으로 지정하세요. 만약에 형식 외부에서 멤버 필드의 값을 얻어오거나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멤버 필드의 값을 반환하는 메서드를 제공하고 멤버 필드의 값을 설정하는 메서드를 제공을 하세요. 이번에는 멤버 메서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코트 C++에는 3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멤버 메서드를 캡슐화하는 방법에는 클래스 내부에 정의하는 것과 외부에 정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부에 정의하는 것은 단순히 클래스 블락 내부에 시그니처부터 정의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근 지정자를 명시할게요. void study short 공부하다. 그런데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되어 있을 때 클래스의 정의문은 헤더에다가 명시를 하고 실제 멤버 메소드 내부의 구현은 소스 파일에 작성하는 게 좋죠. 외부에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할게요. 외부에 정의를 할 때도 클래스 내부에는 어떠한 시그니처를 갖고 있는 멤버를 캡처할 것인지 선언해 주어야 합니다. 외부에 정의하실 때는 클래스 이름과 스코프 연산자로 지금 정의하는 메소드가 어느 형식의 멤버인지 명확하게 컴파일러한테 알려주어야 합니다. short 공부하다. 사용하는 건 앞에서도 한번 봤었죠. 개체를 한번 생성하고 변수를 통해 가지고 메소드를 호출하면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성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에스코트 C++ 32페이지를 참고하세요. C++에서 특정 형식의 개체를 생성할 때 new 연산을 사용하는데 이때 메모리를 할당하고 가상함수 테이블을 형성하는 등의 초기화 작업을 수행한 후에 생성자를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체가 생성될 때 초기화해야 할 작업이 있다면 생성자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생성자에는 크게 입력 인자가 없는 기본 생성자와 입력 인자가 있는 생성자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 생성자를 살펴봅시다. 생성자는 형식 이름하고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메소드를 얘기하죠. 한번 생성자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생성자임을 출력하는 부분을 추가할게요. 실행하면 지금처럼 생성자가 호출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클래스 안에 어떠한 생성자도 정의하지 않으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디폴트 생성자를 만들어줍니다. 생성자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빌드에서 실행해 보시면 정상적으로 수행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의 하나의 생성자라도 정의하면 디폴트 생성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stu 클래스에 학생의 이름을 하나 추가할게요. 스트링 형식은 스트링 파일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스탠다드 안에 정의되어 있어요. 참고로 스트링 파일은 string.header 파일과 전혀 다른 파일입니다.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tu 클래스 안에 학생의 이름을 입력 인자로 받는 생성자를 추가할게요. 정의해야죠. st name equal name. 빌드에 보시면 오류 목록에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기본 생성자가 없습니다. 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컴파일러는 형식 내에 생성자가 캡슐화되어 있으면 디폴트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중복 정의가 가능한 메소드입니다. 이번에 코드들 다 주석 처리하고요. 학생의 번호와 이름 그리고 주소가 있는 학생을 정의해 봅시다. 생성자를 번호와 이름 그리고 또 다른 생성자, 이번에는 번호와 이름 그리고 주소를 입력 인자로 받는 생성자를 만들게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뷰 메소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이 캡슐화한 이 메소드들을 전부 정의해야겠죠. 스토스코프에 있는 스토 생성자이다. 마찬가지죠. 리턴 형식하고 메소드 이름 사이에 클래스명과 스코프 연산자를 집어넣어야죠. 번호는 입력 인자로 전달된 걸로 추기할게요.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주소는 입력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구현합시다. 주소도 입력 인자로 전달받았죠. 출력문을 작성해 봅시다. 번호 넘이고 이름은 name 그리고 주소도 출력합시다. 밑으로 내려서 아까 작성했었던 것들을 주석 처리할게요. 여기도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여기도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학생 한 명을 생성합시다. 3번 학생 홍길동 그리고 학생 2는 생성을 할 때 번호와 이름 그리고 주소도 전달할게요. 그리고 두 학생의 정보를 출력해 봅시다. S2 view 소멸을 하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작성하세요. 그리고 실행해 봅시다.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수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력 인자에 맞게 잘 호출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사 생성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에스코드 10불불 36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현재 학생 이름을 멤버 필드로 하는 스투 클래스가 있습니다. C++에서는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중에서 자신과 같은 형식의 레퍼런스를 입력 인자로 전달받는 복사 생성자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복사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으면 컴파일러는 디폴트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주며 메모리를 덤프하여 인자로 전달된 객체의 메모리에서 생성되는 객체의 메모리로 복사합니다. 즉, 새로 생성되는 객체는 입력 객체와 같은 상태가 되겠죠?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먼저 원본 객체를 생성할게요. 홍길동. 이처럼 클래스 형식 변수를 선언하면 컴파일 시점에 생성 시점을 결정해 줍니다. 지역 객체이므로 스택에 잡히겠죠. 그리고 클래스 형식 변수를 선언하면서 초기 값으로 원본 객체를 전달하면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어 S2도 S1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물론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할 때 원본 객체를 전달하더라도 복사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확인하는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shout 원본 객체 S1에 view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S2에도 view 메소드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S3에 객체의 view 메소드 호출할게요. 동적으로 생성한 객체를 소멸하는 코드를 잊지 마세요. 실행시켜 보시면 원본 객체와 복사 생성된 객체의 상태가 같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 봅시다. st const st reference st 복사 생성자에는 원본 객체 자체가 전달되어야 하므로 레퍼런스 변수로 선언하였고 원본 객체의 상태가 바뀌면 안 되므로 상수 객체를 받았습니다. 복사 생성자를 구현해 봅시다. st scope 복사 생성자가 호출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출력 구문을 작성할게요. 그리고 원본 객체에 있는 네임 필드를 이용해서 객체 이름을 설정할게요. 확인에 필요 없는 부분을 주석 처리합시다. 이 부분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도 필요 없겠죠. 실행해 보시면 이 부분에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지 살펴봅시다. 테스트를 위해 st 형식의 입력 매개 변수로 받고 또 return 형식이 st인 테스트 함수를 작성해 놓았어요. 그리고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곳곳에 출력 구문을 작성해 놓았습니다. 실행 화면을 보시면 메인 함수에 st 형식의 변수를 선언하면서 S1을 입력 인자로 전달할 때도 복사 생성자가 수행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적으로 st 형식을 생성할 때 입력 인자로 S1을 전달할 때도 복사 생성자가 수행되죠. 그리고 메인 함수에 테스트 함수를 호출할 때 입력 인자가 전달될 때 복사 생성자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턴 형식에서 리턴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복사 생성자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레퍼런스 형식으로 전부 바꾸면은
복사돼서 전달되지 않고 개체 자체가 전달되기 때문에 실행해 보시면 테스트를 호출할 때와 반환할 때 복사 생성자가 수행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제 복사 생성자를 정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에스코트 10불불 40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스투 형식에는 이름과 북 포인터 변수를 멤버 필드로 갖고 있고요. 이름을 입력 인자로 받는 생성자와 북 포인터를 입력 인자로 받는 setBook 메소드, 그리고 공부하는 메소드와 자신의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북 클래스에는 책의 제목과 메모가 있고요. 제목을 입력 인자로 하는 생성자 메소드와 메모를 설정하는 메소드, 정보를 출력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학생 생성자는 입력받은 이름으로 설정하고 북은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있죠. setBook 메소드에서는 입력 인자로 전달받은 북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메소드에서는 책이 있을 경우에 책에 끄적끄적이라고 메모를 남기고 있죠. 뷰 메소드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출력하고 만약에 책이 있다면 책의 정보를 출력하고 없다면 소유한 책이 없음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사 생성자를 정의하지 않았죠. 북 생성자에서는 인자로 전달받은 타이틀로 설정하고 메모는 비어있는 문자열로 설정하고 있네요. setMemo 메소드에서는 메모를 설정하고 뷰 메소드에서는 제목과 메모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이라는 학생 개체가 있고 홍길동 학생이 에스코트 10불불 북을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스투 형식의 S2를 선언하면서 S1을 인자로 하고 있습니다. 즉 복사 생성이 되는 거죠. S2가 공부를 하고 S1으로 출력을 해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 볼게요. S2로 공부하고 S1으로 정보를 출력해 봤는데 S1이 갖고 있는 책에 메모가 끄적끄적 남겨 있네요. 이처럼 개체 내부에 동적인 개체를 멤버 필드로 갖는다면 복사 생성자를 정의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복사 생성자를 정의해 봅시다. st const st reference st 구현해야겠죠? st 스코프 연산자 추가하시고요. 이름은 가상으로 할게요. 북 같은 경우엔 내부에 동적으로 생성된 개체입니다. 이 경우에 그대로 대입하는 게 아니고 동적으로 생성해서 보관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면 생성된 개체도 별도의 책 개체를 갖게 됩니다. 실행해 봅시다. 보시면 홍길동 학생 같은 경우에 책에 메모가 남아있지 않죠? S2로 확인을 해볼까요? 다시 실행해 보시면 복사된 개체가 공부를 했었죠? 보면은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는 복사 생성자를 위한 코드지 이 예제는 소멸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서 소멸자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게요. 에스코트 10불불 43페이지 소멸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10불불은 자바나 C샵과 달리 플랫폼에서 개체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단넷에서 개발하는 매니지드 10불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10불불에서는 동적으로 생성한 개체의 소멸에 관한 책임을 개발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체를 소멸하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 메모리가 부족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개발자는 소멸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버 프로그램처럼 상주하는 프로그램에서 동적으로 생성한 객체를 소명하지 않을 때 메모리 누수로 서비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할 때 소멸에 대한 코드도 같이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소멸자는 객체가 소멸될 때 해야 할 일을 정의하는 구문입니다. 객체 내부에서 동적으로 다른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가 있다면 소멸자를 작성하여 메모리 누수를 막기 바랍니다. 미리 소멸자를 작성하지 않아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는 예제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헤드를 보면 생성자와 소멸자가 있고요. 단순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출력만 하고 있습니다. 애니멀 클래스에는 헤드를 멤버 필드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생성자에서 헤드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 구문만 있습니다. 지금 소멸시키진 않죠. 이처럼 애니멀을 생성을 하고 애니멀을 소멸을 시켰을 때 헤드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보시면 헤드는 소멸되지 않고 있습니다. 애니멀의 소멸자를 작성을 할게요. delete 헤드. 지금처럼 이 소멸에 대한 코드를 동적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작성할 때 그 시점에 같이 작성을 해주세요. 나중에 작성하겠다 하더라도 다 까먹습니다. 실행시켜 보면은 정상적으로 소멸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자는 생성자와 다르게 중복 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성자와 소멸자는 다른 메소드와 차이가 있죠. 리턴 형식을 명시하지 못하는 것도 차이고요. 특히 소멸자는 중복 정의도 할 수 없습니다.